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도 박수를 치시려고 그래가지고. 네, 다 같이 우리 애썼다 이거죠. 네, 얼마나 애쓰셨어요. 네, 시험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기출해설 강의를 하려고 딱 쓰면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마 선생님들 중에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멘탈 관리가 안 돼서 기출해설을 안 듣겠다. 답 채점 안 하고 나는 그냥 바로 면접 준비를 하겠다. 저도 예전에 몇 년 전까지는 기출 해설 내지는 가답안 자체를 제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1차 시험 쳤으면 그 결과를 따지지 말고 그냥 면접 준비를 하십시오. 이게 제 의도였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 공부하시던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집이 없는 것처럼 딴 데 가서 답안을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딴 데 가서 막 이 답이 뭐지 이게 뭐지 이러고 막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걸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잘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가답안을 빨리 내고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결정하고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지금 다 지나간 거 다시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출 해설, 기출 분석 자체도 선생님들 문제 푼 거에 막 답이 이겁니다. 요건 뭐 어떻게 답을 써야 뭐 점수를 맞겠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해요, 거의. 그냥 뭘 얘기하냐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된 거 선생님들도 보셨죠? 우리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문제에 나왔습니다. 적중을 많이 했던가요? 예, 뭐 이렇게 증인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볍게 좀 살펴보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취지는 기출 문제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 내용을 보겠다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덮고 오늘 해설로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면접 준비를 하는 것에 집중해서 좀 열심히 해보자, 이런 취지가 더 크니까 같이 그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이미 다 아마 받으셨기 때문에 읽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출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기출 적중 분석,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했던 커리 안에서 다뤘던 것들을 옆에다가 써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되는 문제들, 어떤 출제들을 좀 고려하고 생각할 수 있겠다고 봤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된 것 같고, 선생님들 개별 개인 난이도가 있잖아요. 체감 난이도. 나는 쉬웠다고 하는데 나는 쉬웠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렵다고 한다. 이게 최적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려운데 다른 사람은 쉬웠다고 하는 게 가장 힘들고. 근데 개별 난이도는 다 다릅니다. 시험장에서의 난이도와 나와서 막상 끝나고 나서의 느껴지는 난이도, 그리고 나중에 답을 맞춰봤을 때의 난이도와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그렇게 열심히 난이도를 분석을 하고 맞춰봤는데 나중에 결과는 또 달라요. 완전히 나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합격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 그런 경우들에 이제 당황하는 거죠. 준비가 안 됐다. 내가 그때 분명히 맞춰봤을 때는 합격선에서 완전히 멀었는데 갑자기 합격이 웬 말이야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당황하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 오늘 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다음으로 가자, 이런 이제 준비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가족 사정도구에 관련된 부분, 가족 사정도구에 관련된 게 문제에서 출제됐는데, 우리가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영역별 모고를 할 때 이제 해당 내용들을 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역별 모고에서 봤던 내용들도 결국 가족 사정도구에 대한 것이죠. 가족 사정도구가 어떤 게 있느냐, 제가 냈던 문제를 그대로 보면 사정도구의 가족의 유형을, 형태를 볼 수 있는 그 도구의 작성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었었고, 그리고 실제 그 관계를 서술해라.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포커스가, 강의 때 제가 그랬잖아요. 도구의 명칭을 물을 거고 해석을 물을 거다. 결국 이번 시험에도 그런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풀어가시면 되는 것이고, 자, 특별히 가족 밀착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절이 돼 있다. 단절이냐, 이별이냐, 뭐 이런 용어들은 여러 가지가 쓰여질 수 있고, 저한테 개별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것도 답이 될까요? 뭐 이렇게. 요게 포함이 되면 이것도 부분 점수를 얻을까요? 점수를 부여를 해줄까요? 정말 간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대부분 표준 답안이 있어요.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선생님, 그거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맞았다 생각하시고 면접을 준비하십시오. 진짜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실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 아예 얼토당토 안 한 거 써놓고서는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만약 지금 고민을 한다면 그런 고민을 하시지 말고 그렇게 가시면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정신간호 문제, 뭐 지역 정신, 제가 이제 지역 정신을 주로 담당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적인 의사소통이나 비치료적인 의사소통, 보시다시피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역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여기도 보시면 사례에서 보건교사가 쓰고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그런데 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든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이든 또는 치료적 비치료적 의사소통에 대한 거는 기출 문제잖아요. 모의고사에 제가 냈으니까 적중이다, 그게 아니고요. 자,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기출됐던 항목들을 영역별 문풀이나 실전 모거나 파이널에서 다 돌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보고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에 다뤄왔으면 충분히 잘 해결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험장에서 조금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런 부분도 있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치료적 비치료적 내지는 효과적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 그 부분을 문제에서 물었다. 이걸 다음 이제 선생님들은 합격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기출 해설을 듣고 내년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런 파트들은 의사소통 관련된 맥락이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고 의사소통 자체의 이론적인 접근이라든가 또 가족 치료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에 대한 논의, 분류 이런 것들이 문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후에 내년에 강의를 할 때도 그런 맥락들을 더 명확하게 분석하고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여기 앞에 이제 교수님들이 열심히 강의하셨던 흔적들이 있는데 여기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5번 문제는 제가 할 말이 좀 있죠. 선생님들에게 모의고사 시즌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마지막까지 안전은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 안전이 나오면 뭐가 나올 것이냐, 다양한 가능성들을 다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답을 안 해주시네. 네, 검토를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전교육에 대한 것. 근데 안전교육의 계획, 수립, 시행하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나 안전교육에 있어서의 7대 영역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기출이죠. 기출됐던 것이 다시 출제될 가능성을 생각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3회에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을 같이 다루면서 자, 아래쪽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안전기준, 안전문화 활동을 정의하는 것, 학교보건법 12조의 내용을 쓰는 것, 또 안전사고 예방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된 종류를 쓰는 것. 자, 근데 이게 문제 자체는 이렇게 드렸었지만 그 안에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루면서 안전교육과 관련된 학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영역들을 다루면서 내용들을 충분히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에 대한 영역들, 관련 법령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보실 수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여기 보시면 학교장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된다. 선생님들 그냥 재밌는 거지만 주체가 계속 문제가 나온다고 주체만 보고 있다가 보면 그 다음 해나 이제 몇 년 지나면요. 살짝 그 포커스를 바꿔가지고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여기 보면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이런 거 있죠. 뭐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런 걸로 문제의 출제 포커스가 살짝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다년간 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해요. 결국 어떤 곳에 쟁점을 두고 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시험을 칠 때마다 기출문제를 보면서 선생님들은 기출문제를 자주 보시지 않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빨리 보고 합격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거의 뭐 평생의 3분의 1을 지금 보고 있어요. 17년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보고 또 보면 계속 누적이 되는데 그런 이제 초점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90월 실전모고 4회에서도 보건관리자의 직무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대치, 격리, 뭐 환기, 교육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됐던 문제를 제가 막 하나하나 지금 다 상세 해설은 하지 않지만 기존에 공부했던 결국 작업 환경 관리에 있어서의 그 방법들, 기본 원리들. 자, 근데 다만 문제에서 공학적 이런 말을 썼어요. 잠시만. 아이고. 문제에서 공학적인 원리. 자, 공학적 원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다른 내용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혼돈을 하셨을 수 있는데 대원칙은 대치와 격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건 채점자들이 토론을 할 거예요. 논의를 할 겁니다. 어디까지 답을 맞게 할 거냐. 대치와 격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으로 채점을 할 거냐, 아니면 대치, 격리를 포함해서 그것을 적용한 원칙. 제가 가답안을 올려드리는데 보면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소음 자체를 제거한다거나 소음에 대한 제거를 위해서 근로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썼을 때 그게 답이 안 된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키워드가 얘가 들어가야만 맞다고 한다? 아니면 이거랑 유사하게 썼으면 다 맞다고 한다. 제가 과거에 그런 채점들에 대한 그 가이드를 들어보면 풀어서 쓰더라도 해당 내용이 맞으면 답을 주는, 점수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혀 이 단어와 다른 걸 썼다고 하더라도 너무 막 이렇게 상심하거나 이걸 놓치다니 막 이불킥 막 하고 그죠? 이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이제 8번인데요.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이런 부분들은 지난 강의, 1년 강의 안에서 뭐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사실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아무리 강조가 돼도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써보지 않고 실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해보지 않았으면 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실전 모고에서 비슷한 내용들을 다뤘어요. 검사 도구에 있어서의 정확도,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관측자 간 오차라는 게 아마 문제를 딱 풀 때 딱 걸리셨을 수 있을 텐데, 자, 이게 이제 선생님들 관측자 간 오차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어서 쓰느냐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는 이게 관측자 내 오차냐, 관측자 간 오차냐, 또 생물학적인 변동이냐, 이런 것들을 역시 또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관측자 간의 오차라고 하면, 자, 이건 제가 모의고사 문제 중에 드렸던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측정 기기가 정교화돼야 된다, 기구가 자동화돼야 된다, 뭔가 관측자가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술이 된다면 충분히 그것도 답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함부로 답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인정될 수 없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시험 딱 치고 나면 이 정답에서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그건 그런 것에 있어서 분명한 건 요 단어 관측자 간 오차가 뭐랑 관련해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고, 사실 더 명확한 건 위쪽이죠. 민감도와 특이도, 양성예측도의 계산에 대한 것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솔직하게 그 고백을 하면 시험지를 선생님들을 시험 치시고 나서 토요일 날 오후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이 이제 시험 끝났다 이러셨잖아요. 저는 오후 5시까지 발발 떨고 있었어요. 문제를 못 봐서. 선생님들이 막, 뭐 교수님 문제가 어디서 나왔고요. 뭐, 와, 진짜 좋습니다. 이러는데, 뭐가 좋은 거지? 어디서 나온 거지? 이러면서 떨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를 딱 받아가지고, 이제 5시 딱 넘어서부터 저희 이제 그 가다반을 좀 빨리 올려드리려고 막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민감도, 뭐 특이도 이런 게 나왔는데, 딱 쓰려고 하니까 잘 써질까요?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써지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17년째 하고 있는데,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러니 선생님들 공부하고 나서 시험장에 가서 막 쓰려고 할 때 이게 펜이 잘 안 나가거나 뭔가 개념들이 좀 안 풀렸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생각나는 것을 잘 풀어서 쓰셨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고, 계산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예전에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 계속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해보지 않으면, 연습해보지 않으면 실제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꾸 연습을 겪어야 한다, 경험해야 한다. 한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던데요. 그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름 옆에다가 방문각 아이디 쓸 뻔했다고. 제가 그거 보고서는 정말 공감이 됐는데, 계속 하던 대로 사람이 하잖아요. 실전을 연습처럼, 연습을 실전처럼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이에요. 이제 9, 10월 실전 모고에서 양성예측도, 또 민감도, 특이도 이런 개념들 문제로 풀어봤었고, 굉장히 적절하게 문제를 그 소수점 계산하는 것도 아름답게 문제를 냈다라고 나름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뭐 채점위원들이 제 평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잘 냈다,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네, 그리고 이제 10번은, 자, 10번의 문제는 역시 그 환경 파트의 문제. 제가 선생님들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본 강의 때부터요, 환경 파트를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저한테 질문을 참 많이 하셨고, 실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 파트를 왜 이것밖에 안 하죠? 강의를 이렇게밖에 더 많이 안 하나요? 많은 내용을 더 해야 되지 않나요? 따지셨던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들 모르는 비하인드지만. 그래서 여기는 환경 보고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강사를 바꿀래요.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환경 보건에 대한 영역은요, 점점 그 출제 자체가 포인트가 거의 이제
좀 줄어들면서 올해 시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난 한 5년간을 이렇게 쭉 본다면 좀 줄어들었고, 특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실가스라든가 뭐 열섬 효과라든가 또는 부영항화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확히 쓸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험도 지금 그것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같이 공부했던 문제 중에 제가 몇 차례 내드렸던 게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보면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다음을 작성하라 해서 냈던 게 뭐냐면 이제 국제협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국제협약의 온실가스 또는 오존층의 보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지문 안에 있었죠. 온실가스를 선생님들한테 써라라고 문제를 안 냈던 이유는 뭘까요? 온실가스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시험 문제는 그걸 묻는 거예요. 자, 이 선생님들 이후에 대비를 한다면 결국 시험의 쟁점은 아주 쉬운 용어라도 정확하게 풀어서 쓸 수 있는가가 핵심이에요. 그걸 모르면 그 다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온실가스, 열섬 효과 이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용어로 써냈는가가 쟁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환경보건이나 이제 이후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내년에 강의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환경보건 파트에서 어떤 맥락으로 선생님들을 가이드를 해드려야 할지 저도 다시 한번 그 방향성을 좀 잡습니다. 결국 전체 영역에서 이 특정 파트의 용어를 몰라서 틀리는 일은 없도록 그런 용어들을 잘 정제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가이드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다. 우리가 사실 다 전공자들이잖아요. 간호사가 아니신 분들 있으세요? 뭐 학부 4학년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우리 이번에 시험 치신 분들 중에 국시를 아직 안 친 그런 우리 대학생들, 아직 졸업하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너무 기특하다고 그랬죠. 거의 저희 자녀들도 대학생들이지만 진짜 대단하다. 정말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선생님은 진짜 최고다. 이제부터 국시 공부하면 된다. 이러면서.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신데 다 간호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내용들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알고 저도 아는 게 뭐냐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못 써. 답 써보라고 하면 그냥 뭐 그게 그거 아닐까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풀이를 할 때쯤 되면 진짜 써야지 답이 채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첨삭을 하거나 피드백을 해드릴 때 선생님들이 거기에 쓰신 걸 보면 이제 어디까지 아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더 잘 가이드를 해드려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됩니다. 이번에 문제에서 열섬 효과 또 부영향화 또 적조 현상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번에 시험에 출제가 안 됐지만 빌딩 주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봅니다. 이번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이후의 문제의 출제도 좀 예측을 해보고 저는 계속해서 적중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올해 적중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항상 재밌는 게 한 번 적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적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또 선생님들이 합격하고 또 합격하고 계속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해당 문제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12번 문제는 뭐 문제를 더 설명을 안 해도 같이 연습을 했던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망상과 지리멸렬,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지리멸렬과 사고의 비약과 사고 연상의 이완과 이 세 가지가 선생님들 진짜 헷갈리거든요. 시험에 나오면 분명히 혼돈이 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진짜 혼돈이 되잖아요. 시험장에서 지리멸렬하게 답을 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핵심은 망상이나 지리멸렬이 아니고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건 어떤 맥락에서 물어보는 거냐면 정신상태 검사죠. 자, 선생님들 분명히 정신상태 검사에 대한 게 문제로 나올 것이다. 제가 예상했던 것 중에 정신상태 검사가 문제로 나올 텐데 사고의 내용상의 장애나 사고의 과정상의 장애나 이런 사고의 장애와 지각의 장애와 기타 나머지까지도 우리가 잘 오버롤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정신에서 예측됐던 중요한 쟁점이 뭐였냐면 약물이었습니다. 자, 약물도 선생님들 다각도로 연습을 했었는데 약물 자체의 효과, 부작용 이런 부분들. 자, 근데 이제 문제로 물어본 건 뭐예요? 우리가 많이 준비했던 약물의 여러 가지 기전들이나 내용들이 아니라 거기서 아주 그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의 부작용의 명칭 뭐냐. 좀 황당하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이란 건 원래 그렇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막 여러 가지를 봤는데 나오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출제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신감 있게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있던 사회기술훈련 선생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나올 줄 몰랐어요.
제가 강의 때 그랬잖아요. 모의고사 때 선생님들 나왔던 거 열심히 보시면 시험장에 가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시험장에서 이게 나올 줄 몰랐다고. 왜 교수님이 이런 거를 내는지, 왜 이런 거 문제로 냈지라고 하는데 진짜 나온다. 그런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실전 모고를 통해서 연습했었던 부분들이고요. 실전 모고 8회와 3회차에서 각각 그 정신상태 검사의 내용들이나 여기 보시면 이 문제는요. 선생님들 우리가 올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습했던 모고 문제인데 전통적인 방식의 약물치료 이른바 1세대 항정신병 약물이 사용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추체회록의 증상에 대한 두 가지 중재 방법을 서술해라. 이렇게 문제를 낼 때는 이미 추체회록의 증상은 안다 모른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문제는 요 증상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들 그런 식의 문제의 형태가 구성이 됐다. 예상컨대는 내년도의 시험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높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실제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난이도를 가다가 난이도가 조금씩 변동이 되고요. 근데 그게 이제 보시면 지금같이 출제됐던 맥락들에서 살짝만 꼬게 되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사회기술 훈련도 파이널 모고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런 내용이고, 다만 문제가 이렇죠. 이걸 다뤘다고 해서 문제가 그렇게 쉽냐?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풀어봤다고 해서 실전에 가면 뭐 제가 예를 들면 선생님들 여기 문제 나왔으니까 왜 답을 못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봤다고 하더라도 답을 쓰는 거는 굉장히 다른 영역입니다. 고도의 지적 훈련이기 때문에 사회기술 훈련에 대해서 알아도 막상 문제 안에서 그것을 이게 지금 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멘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그거 모의고사에 있었는데 나는 못 썼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해설이 아니라 거의 막 시험 치시고 난 선생님들을 위로하는 격려하는 그런 강의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맞죠?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다 치고 나면 답안지 딱 나오잖아요. 가답안 쫙 나오면 그리고선 이제 다 적중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들 마음이 다 적중했는데 나는 왜 이런 거지? 나는 이거밖에 못 쓴 거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했던 거 여기서도 나왔고요, 여기서도 나왔고요. 지금 다 뭐 적중 안 된 게 어디? 다 적중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럼 못 쓴 사람만 바보네? 맞아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알아도 쓰기가 힘든 게 시험이에요. 선생님도 알고 저도 알고 모의고사를 하루 이틀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둘로 나뉘어요. 올해 시험을 치시고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겠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전혀 지금 이 시험을 대비해보지 않았다가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강의를 들어요. 이제 제가 두 대상에게 다 동일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시험이 해볼 만한 시험이고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같이 준비하면 잘 해볼 수 있고 특히나 저희 팀이 이렇게 강의를 해왔던 것에 그 맥락에서 커리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적중이 되고 실제가 되니까 같이 연습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같이 따라오시고 열심히 하셨던 선생님들이 혹 좀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도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속에 담지 말고 치워버리고 떨어버리고 다음으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혼재되니까 얼마나 이게 고도의 강의의 스킬이 필요한가. 제가 어제 푹 자고 왔습니다. 오늘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어지는 3교시의 내용도 자, 3교시 1번 보세요. 3교시 1번을 보고 한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교수님 이게 나올 줄은 진짜 몰랐어요. 교수님 되게 고마웠다면서. 제가 그래서 왜 고마웠는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다 뒤져보니까 악몽장애를 쓰라고 낸 적은 없어. 제가 선생님들한테 악몽장애를 딱 쓰라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못 찾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수면장애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뤘었기 때문에 아마 그 난이도가 좀 낮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실전모고 1회에서 수면장애에 대한 것을 다루었죠. 수면장애를 다루고 기면증이라든가 또는 NREM 수면장애, 수면각성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다루면서 선생님들은 아마도 시험에 안 나왔던 DSM-5가 있다.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것이다라고는 했지만 그걸 딱 쓰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적중이 아니다 뭐 이럴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DSM-5를 준비하고 공부하는 데서 상당히 좀 프렌들리했다, 친숙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분명히 제가 내드렸던 것처럼 자, 선생님들 뭐 노량진 전체는 모르겠지만 저희 팀에서 특히 저나 에스더 이진 교수님 문제를 내는 그 문제의 통찰이 기출되는 임용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수준보다 결코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높으면 높았지. 왜 그러냐면 자꾸 다각도로 보기 때문에 각도를 여러 각도로 본단 말이에요. 단순히 수면장애를 쓰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있어서 수면장애를 어떻게 그럼 약물 치료를 할 것이냐까지를 쟁점으로 봤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간다면 이후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 뭐 DSM-5의 진단을 추정해라. 그에 따라서 어떤 약물이 처방됐다면 기대되는 효과가 뭐냐. 약물의 효과나 약물의 부작용이나 기전이나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준비가 됐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재밌는 문제가 저는 이번이었는데 보다가 웃었는데 이게 이제 리더가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험교사는 아주 귀한 분들, 사실 귀한 분들이죠. 선생님들 다 학교에 가면 유일한 의료인으로, 그렇죠?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냈는가. 근데 이 영역은요, 지역사회도 정신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간호관리라는 과목도 강의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간호관리학에 보면 간호관리의 리더십과 동기부여라는 영역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아마 그게 더 익숙할 게 교육학에서 배우죠. 교육학의 행정에서 어떤 선생님이 교육학 교수가 문제를 낸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유유 쓰셨던데, 이게 근데 뭐 교육학이든 지역사회 간호든 간호관리든 아니면 상식이든 그냥 리더십 자체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좀 혼돈이 될 수 있고 헷갈리는 영역이었던 건 맞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내년도 준비를 할 때 간호관리를 공부를 할 거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가 하나 나오면 거기서 파생해서 한 100페이지씩 집어넣는 거야.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런 건 틀려. 이런 거는 무시. 우리 리더가 될 건데 이걸 맞춰야 리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23문제를 하나도 안 빠지고 100% 적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에 틀릴 수 있는데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답을 쓰는 게 합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갈 때 정말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오류 내지 않고 잘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잘 쓴 거는 그냥 그 잘 쓴 거 자체로 본인을 격려하시고, 다만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럼 또 이제 기운이 빠질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잘못 쓴 것 같지만 뭐 점수 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다 이렇게 밝으셔가지고 다 합격할 것 같아요. 안 믿으시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번에 보시면 셀리에인데요. 셀리에의 스트레스 이론인데요. 이것도 자, 스트레스 이론에 대한 것을 제가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문제로 드리면서 스트레스와 적응 모형에 대한 걸 얘기했습니다. 선생님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강의했던 게 나름 기억이 나거든요. 스트레스와 적응 모형에 대한 부분을 막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 이론이 출제된 지가 한참 됐습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아요? 저 옛날에 출제가 돼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된다. 두 가지다. 셀리의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나자르스와 포크만의 이론이 있다. 둘 중에 하나를 내지 않겠는가라고 찍었어요. 그쵸? 이제 맞아요. 막 증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그렇게 들었다고 해서 그게 또 시험장에서 딱 써지는 건 아니죠. 재밌죠? 그러나 셀리의 이론은 상당히 좀 이게 굉장히 올드 패션이에요. 오래된 이론이거든요. 오래전의 이론이에요. 근데 그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문제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계를 묻고 명칭과 특성에 대한 것을 쓰라는 내용이 있었고, 스트레스 적응 모형은 엄밀히 말하면 셀리의 이론만이 아니고 나자르스와 포크만의 이론이 같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생물학적인 접근이냐 아니면 심리적, 인지적인 접근이냐 두 가지를 다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편 또 하나의 쟁점은 인지적 왜곡을 수정해서 그 수정된 내용을 써라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재밌게 냈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문장 바꾸는 건데 이게 무슨 국어 시험인가? 그런데 인지적 왜곡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걸 정확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인지적 왜곡
아마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지역 정신, 특별히 정신 파트에서 코그니티브 디스토션이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보다는 이것 자체가 왜곡이다. 인지 왜곡에 3제 배웠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나에 대한 왜곡, 상황에 대한 왜곡, 미래에 대한 왜곡. 뭐 이런 왜곡들을 계속 보셨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 왜곡된 양상을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재구조화하면 문장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장을 쓰셨으면 아마 채점자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정확하게 문장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썼으면 틀렸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건 선생님들 뭐 출제나 채점에 대한 오프 더 레코드죠. 이런 그 정보들을 많이 안다라는 걸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냥 들어서 아는 건 뭐냐면 채점자들이 답안지가 오면 진짜 많이 싸워요. 예. 선생님들 왜 싸우냐면 답안지에 채점을 두고 자 예를 들면 표준 답안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채점을 막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것도 맞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엎어가지고 또 그걸 채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막 자꾸 돌잖아요. 자 그런 이제 아주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 인지적 왜곡으로 수정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관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시면 뭐 7, 8월의 영역별 문제풀이에 보면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받은 수지. 자 이게 이제 과거에 기출됐던 지문을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였죠.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 자체도. 그러니까 대부분 기출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 보시면 자 인지치료에 있어서의 수지의 인지적 왜곡을 찾아서 명칭을 써라. 그랬으면 이 인지적 왜곡을 찾는 것을 하셨으면 선생님들이 만난 문장 안에서 얘가 인지적 왜곡이니까 어떻게 바꿔야 된다가 아마 명확하게 좀 써지시지 않았을까. 조금 난해할 수 있었겠지만 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역시 다음으로 간다면, 이런 이제 왜곡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바꾸는가가 아니라, 문장을 바꿔라가 아니라, 방법적인 측면에서 쓰여지는 뭐 바이오 피드백이라든가, 또는 역기능적 사고기록제 사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쟁점들을 출제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기출 해설에서 더 나가서 업그레이드해서 앞으로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까지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5번. 이제 과정평가, 결과평가. 아마 선생님들 평가에 관한 한 제가 강의를 해드린 것이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자부를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네. 이게 뭐 인정이 안 되면,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럴 수 있는데. 자, 분명한 건 제가 내드렸던 문제가, 자, 이게 7, 8월의 영역별 문제풀이에서요, 이런 문제를 드렸어요. 보세요.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평가는 구체적인 평가 내용과 기준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분석하고 비교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자, 여기 이제 투입된 자원에 대한 평가,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효율성에 대한 평가, 적합성에 대한 평가, 이런 이제 평가들이 쭉 있었잖아요. 자,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갔었냐면, 보시다시피 사업의 평가를 다각도에서 진행하면서 표를 작성했다. 이 표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결과에 있어서 어떤 지표가 들어가는가를 문제에서 드렸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시그니피컨트한 거죠. 유의한 거예요. 결국 문제에서 묻는 게 평가에 대한 개념이나 평가에 대한 목표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 평가에 대한 지표를 물어볼 거다. 정확하게 지표를 물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지표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그 지표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5번의 쟁점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주 답을 막 클리어하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미 가다바는 다 나왔으니까 보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맞추어서 과정평가나 결과평가에 대한 것을 쓰고 그리고 거기서 지표를 골라내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선생님들의 느낌으로 문제 딱 받아가지고 막 풀려고 하는데 이것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이것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혼돈이 살짝 되려고 하다가 다시 보니까 좀 명확하게 갈리더라고요. 이게 구조평가랑 과정평가랑 결과평가에 각각 중복되지 않도록 아예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시험지를 보시면 나오는데 올해 시험 치신 선생님들은 너무 고민하지 말고 덮으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제 내년을 준비한다면 문제를 정확하게 보면 구조평가에 관련된 건 여기까지 과정평가, 결과평가는 각각 어떤 내용이다 느낌적으로 아시겠죠? 이게 딱 나눠져 있다는 거지 답이. 자, 그 다음에 네. 자, 9번에 보면 9번은 보시면 여기 지역, 정신, 여성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세 영역이 다 막 통합해서 문제를 낸 거냐? 그게 아니라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워커의 폭력 주기 이론은 지역과 정신과 여성 간호에서 다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 다뤄집니다. 그래서 폭력 주기 자체에 대한 이론이
제가 선생님들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워커의 폭력주기 이론이 처음 출제됐던 해에 그 해에 바로 직전에 모의고사를 내면서 제가 폭력주기 이론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문제를 푸셨던 선생님이 한 분이 아니 교수님 이런 문제를 내세요. 저한테 막 따지시는 거야.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이것까지 외워야 돼요. 근데 그 해에 나온 거예요. 근데 올해 또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기적으로 좀 돌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면 이후에 우리가 문제풀이를 대비할 때도, 그러니까 문제를 대비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묻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어요. 이론은 다 뭘 물을까요? 결국 구성 요소나 거기서의 핵심적인 키워드, 이 이론이 뭘 설명하는 것인가? 지금 이 이론은요, 폭력의 발생에 있어서의 주기를 물어봤죠. 우리는 주기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주기에서 어디가 중재의 포커스가 되는지까지도 답으로 잘 쓰셨잖아요. 제가 선생님들 다는 모르지만 여기 이제 답을 잘 쓰셨던 선생님들도 보여요. 답을 잘 쓰셔가지고 제출하셔서 잘 쓰셨습니다 이렇게 했던 분들도 보이는데, 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문제 자체가. 다만 여기 이제 플래시백이나 학습된 무력감, 엄밀히 말하면 학습된 무력감은 정신간호에서 딱 공부를 안 하셨어도 아마 선생님들 교육학에서 공부해서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 자체가 폭력과 관련해서, 그렇죠? 폭력과 관련해서,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이런 개념들을 가볍게 정의를 잘 할 수 있는가? 플래시백이라는 것 자체도 어렵지 않게, 플래시백의 결국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냐면 재경험하는 것과 같고 약간의 해리 증상, 해리 장애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학습된 무력감은 무력감 자체가 학습되었다는 거잖아요. 말장난하는 것 같죠? 무력감이 학습됐다. 근데 그 무력감이 학습됐다는 포인트는 폭력의 상황에서 다시 반복되어질 때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게 학습이 돼버린 거죠.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쓰셨으면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습했던 것들, 실전 모고에 나왔던 문제들 제가 옆에다가 배치를 해드렸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거 드렸잖아요. 폭력주기 이론에 따를 때 중지의 최적기는 긴장 형성기가 아니라 3단계, 2단계 후반부터 3단계까지 미월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정신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PTSD에 보면 해리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해리 반응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써보실 수 있었을 것이고, 10월달 실전 모고 안에서도 해당 내용을 다뤘습니다. 여성에서 다루셨더라고요. 여성에서 역시 이런 내용들을 다뤄보셨기 때문에 잘 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 10번. 10번을 보고 또 막 선생님들이 흥분하시더라고요. 아, 교수님 10번 문제는 잘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네이블링 팩터 거의 강의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이네이블링 팩터는 촉진 요인도 되고 가능 요인도 된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가능 요인은 이게 촉진 요인은 뭐지? 가능 요인은 뭐지? 이거를 혼돈을 하게 되면 그럼 답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근데 그 관련된 것들을 문제에서 물었고, 그 다음에 그 기억에 들어가는 명칭 자체가 이게 이제 성향 요인, 강화 요인, 촉진 요인, 그렇죠? 성향 요인, 강화 요인, 촉진 요인, 성향 요인, 강화 요인, 가능 요인, 이 세 가지를 보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쓰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 포인트가 가능 요인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내용을 쓰는 것이 문제의 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근데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이미 했었어요. 성향 요인과 강화 요인, 촉진 요인을 어떻게 쓰는가. 근데요, 이게 뭐 제가 문제를 잘 만들어서 낸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출에 있어요. 기출에 있어요. 과거 기출을 다 모디파이 해가지고, 다 리어레인지 해가지고 문제를 드렸던 것들에서 문제가 출제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중이라고 얘기할 굉장히 낯간지러운데, 뭐 적중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렇게 연습을 하셨으면 답을 쓰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화 요인, 촉진 요인 이런 내용들 그게 무엇인지 답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렇게 이제 문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나름대로 정답을 딱 얘기하지 않고 예봉을 좀 피해가지고 선생님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표정이 보니까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뭐 그냥 들을만 했다 이러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까지 잘 오셨어요. 너무 애쓰셨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이게 진짜 얼마나 기쁜지.
애쓰셨습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들 누군지 모르지만 다 같이 와서 이렇게 해설 강의를 듣는 거는 또 굉장한 멘탈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시험 치시고 지금 해설 강의 듣는다는 건 내가 뭐 답을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라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혹 이제 처음 시작을 하려고 이 지금 기출 해설을 들으신다고 한다면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저희 팀은 김동현 에스더 이진 팀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다 커리 자체가 막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선생님들이 익히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계속해서 그렇게 강의를 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미 합격하신 선생님들, 또 이미 합격하신 선생님들과 이제 안녕히 가세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주 좋은 그런 교제의 관계에 연결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을 도와주려고 막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막 해도 되나? 근데 사실이니까 이게 매년 어떤 문화가 좀 형성이 돼 있냐면, 자, 이게 분명히 사설 학원이지만 선생님들이 합격을 하고 나면 교수님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연락이 와요. 특히 이 시즌에. 선생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에 거의 다가와서 막판에 갑자기 막 합격 수기를 써줘요. 뭐 누가 쓰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본인들이 생각나서 써주시는데 그분들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고 면접에 대한 것도 가이드도 해주고 싶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되게 이제 처음 준비하고 이제 1차 시험 딱 치고 나면 당황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그 다음 넥스트는 뭐냐. 모의고사 강의 다 끝났고 파이널도 끝났고 시험도 끝났는데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 이런 이제 좀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선생님들을 잘 마음을 모아서 다시 이제 2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출 해설을 빨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잠깐 휴식하시고 나서 그런 이제 가이드를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선생님들도 밴드를 열 거예요. 면접 밴드를 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면접 밴드 들어오시면 우리가 1차 시험에서 밴드를 운영하면서 선생님들 스터디를 짰던 것처럼 면접 밴드도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가입하시면 그 가입하신 선생님들을 스터디를 구성을 하거나 짜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거니까 그건 뭐 그럼 거기 돈을 얼마 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 저희가 재능 기부를 하면서 선생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고 저는 이제 강의를 다시 하려면 언제 하냐면 내년에 이제 기본 강의부터 다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치신 선생님들은 내년 강의를 안 들으시기를 바라고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그리고 올해 이제 준비를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내년에 저희가 변함없이 계속해서 안정감 있게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같이 시작부터 잘 달려가시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